그 중국 군사 기술 발전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최첨단 이제 양자 컴퓨터하고 반도체 AI죠. 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려는 것 같다. 이런 그 첨단 기술이 중국 군사 부분으로 이제 간다는 데 대한 그런 견제 차원인데 미국 그 당국자가 오늘 새벽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경제가 아닌 안보 차원의 결정이다. 그리고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리스킹 차원에서 선택한 거다. 경제를 딱 끊기는 어렵고 하니까 이제 안보라는 그런 걸 이제 내세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주먹을 쥐었는데도 주먹을 꽉 쥔 게 아니라 살짝 줬다는 걸 이 중국에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국제뉴스 자세하게 전해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인도, 중국산 IT 기기와 부품 통한 원격 첩보의 경계를 강화한다. 뭔가 원격 첩보? 굉장히 뭐 영화 같은데. 네. IT 부분 그리고 또 이게 또 군사 기술에 특히 네. 중국 쪽에 그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상당히 신경을 써왔는데요.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미국 하원 중국 특위 위원장, 공화당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간사까지 두 사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네. 중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그 무선 모듈을 미국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원거리에서 이렇게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그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제재를 해달라는 식의 그런 편지를 보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회사 이름도 그 큐텔, 파이보콤 같은 중국 기업들을 거명을 했는데요. 이게 뭐 이 원격 모듈이라는 게 무선 인터넷 시스템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그다음에 무슨 뭐 농기구, 의료기기 같은데 폭넓게 쓰일 경우에 이거를 중국이 원격 조정해가지고선 정보를 빼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감한 그런 정보가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점을 그 서한이 강조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이게 다 안보와 관련이 있는 거겠어요. 글쎄요, 네. 중국이 이 정도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전 뭐 지금은 뭐 안보가 경제보다 더 우선이라는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FCC가 이미 중국 그 통신 IT 기업들 막 많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3대 통신 국유기업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그다음 차이나 모바일 같은 데는 이미 뭐 미국 자회사나 이런 데가 뭐 제재를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2021년 3월 같은 경우는 그 통신위원회가 화웨이, 뭐 JTE 뭐 이런 그 중국 IT 기업 5개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위협한다는 그런 그 딱지를 붙였습니다. 뒤에서도 요 얘기 좀 자세하게 전해주실 테지만 지금 그게 상당히 이슈잖아요. 중국 쪽의 첨단 기술에 대해서 네. 이제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사실상 이제 투자를 그렇죠.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인도도 지금 그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요. 네. 안보 취약성 이유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 조용히 자기 나라 그 군사용 드론 제조업체들한테 중국산 부품 쓰지 마라 이렇게 그 지침을 줬다는 겁니다. 네. 물론 뭐 중국 상무부도 그렇고 인도 국방부도 여기 대해서 뭐 코멘트를 안 하는데요. 지금 로이터 보도는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인도는 국경 마찰하고 서로 좀 계속 티격태격 해왔죠. 이런 상태에서 인도가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그 드론도 많이 쓰고 특히 그 자율적인 플랫폼을 많이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 부품이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논리로 이게 자칫 중국 쪽으로 민감한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펜타곤이 그 중국 드론이라는 하고 부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의회가 조치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나 인도 쪽은 뭐 어떤 언급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여기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요 얘기 그러면 이어서 자세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대중 투자 제한을 수위 조절을 한다. 이게 사실 오늘 경제 뉴스 중에서 좀 크죠. top 급의 뉴스인데. 방금 뭐 네. 이마람 특파원도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좀 그 뒷얘기를 전해드리면요. 이게 뭐 짐작하시다시피 이런 그 첨단 기술이 중국 군사 부분으로 이제 간다는 데 대한 그런 견제 차원인데 미국 그 당국자가 오늘 새벽에 이 조치가 이제 행정명령이 발표되고 나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경제가 아닌 안보 차원의 결정이다. 그리고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리스킹 차원에서 선택한 거다. 그 외신들도 미국이 이제 이런 그 중국 군사 기술 발전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최첨단 이제 양자 컴퓨터하고 반도체 AI죠. 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려는 것 같다. 그 옐런도 지난번에 중국 가가지고 그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디커플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딱 끊기는 어렵고 하니까 이제 안보라는 그런 걸 이제 내세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그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그 투자를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 이걸 필요하면 이제 못하게 할 수 있고 그렇죠. 만약에 이걸 어기면 이제 무슨 뭐 지분 같은 것도 뺏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조건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3대 분야지만 여기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의 절반 이상이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나는 경우에만 제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중국 기업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AI, 그다음에 반도체 네. 여기서 그 해당 중국 기업이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을 내는 경우에 이거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모든 게 아니라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1년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뭐 네. 정보도 입수하고 이제 구체적인 그 법규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주먹을 쥐었는데도 주먹을 꽉 쥔 게 아니라 살짝 줬다는 걸 중국에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다 해도 이게 상징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가 그럼요. 있는 큰 조치이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뭐 중국하고 미국 간의 어떤 소통 채널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중국은 계속 조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그럼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할지가 제일 궁금하죠. 그러게요. 아직까지 이제 오늘 봐야 되는데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아시다시피 차세대 반도체 원료 그 갈륨하고 게르마늄 수출 통제 그 조치에 들어갔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통제 조치에 들어갔는데 미국도 여기 포함되는지 이런 건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격 수단은 각 이제 카드는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시에 뭐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줬는데 즉각적으로 판매 금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뭔가 약간의 여지를 남기면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카드 있다. 그러니까 뭐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의 그러니까 기싸움 차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강력한 무기 하나씩을 쥐고 그렇죠. 아직 완전히 조이는 건 아니지만 여차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건 충분히 좀 보여주는. 미국이 네. 뭐 동맹하고도 충분히 협의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우리 동맹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중국도 뭐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서로 간에 싸우긴 싸우지만 어떤 그래도 그 룰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대화도 하고 뭐 고위급들이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로 보면 조금 네. 완화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터지는 건 악재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국가 간의 관계에서 네. 저는 보니까 최근에 이제 특히 이렇게 막 세상이 막 뒤숭숭하고 지정학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외교 기술은 더 늘어나는 게 좀 고도화되는 게 다변화되고. 아닌가, 다변화. 그래서 뭐 인도도 그렇고 뭐 사우디도 그렇고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뭐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한일 관계 변화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것도 네.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런 그 전 세계의 어떤 그 지정학적 외교적인 구도 자체가 바뀌는 또 그런 측면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계속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럽이 중국 견제와 디리스킹 이런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실제로는 중국 의존도가 좀 높아졌다. 어떤 그러니까 얘기죠? 이것도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 같습니다. 유럽연합 그 통계기구 유로스타트 집계를 연합뉴스 그 특파원이 이걸 이제 전했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유럽이 그동안에 무슨 뭐 중국 견제하겠다 디리스킹 이런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실제로 교역에서는 작년에 무려 900조 원어치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여전히 압도적인 1위입니다. 네. 10년 전만 해도 2,500억 유로 정도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2배 반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유럽연합의 중국의 수출은
그 10년 전에 비해서 한 74%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이게 유럽이 훨씬 더 수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관심이 이제 되는 게 2021년 기점으로 해서 유럽의 대중 수입 증가세가 급격히 가파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기간. 그렇죠. 네요. 2020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한 5% 증가했던 게 2021년 이게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23% 증가.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증가폭이 32%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네.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경제난이 심각해지니까 아무래도 중국 제품이라는 게 좀 싸죠.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또 전쟁까지 겹치니까 유럽이 경제난이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불거져가지고 더욱더 싫어도 중국에 더 수입을 의존하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에너지 제재 같은 것도 네. 역시 또 하나의 변수라는 지적이고요. 그럼 디리스킹이라고 외치면서 실제는 다르다? 약간 말과 그렇죠. 행동, 실이 좀 다르다? 그리고 또 이런 평가도 있겠습니까?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마찰을 하니까 중국이 이제 유럽연합에 대해서 우리 좀 잘해보자 하는 식의 뭐 관세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매력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시장이 여전히 뭐 수입도 많이 하지만 유럽연합으로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계속 그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뭐 무조건 전략적인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정상들이 말로는 계속 디리스킹 하는데 계속 중국하고 교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지난 6월 그 브뤼셀 그 유럽연합 정상회담 때도 그 성명도 그 똑같은 맥락입니다. 유럽연합하고 중국이 여전히 중요한 무역 경제 파트너다. 네. 중국과 탈동조할 의도가 없다. 이렇게 아주 성명이 명시가 됐습니다. 또 폰데어라이엔 그 집행위원장도 지난 3월에 중국으로부터 탈동조화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아주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네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나 어떤 외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네. 전술을 구사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다음 얘기해 볼게요. 루블화의 가치가 전쟁 후 최저다. 러시아 경제가 좀 많이 안 좋다는 거겠죠? 그동안에도 뭐 몇 차례 말씀드렸죠. 네. 뭐 이제 드디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것. 뭐 전쟁하는데 그 버틴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포맥스 집계를 보니까요. 네. 달러 루블 환율이 어제 오전, 오늘 거는 제가 아직 못 봤고요. 어제 오전 9시 30분쯤에서 달러당 한 97루블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된 작년 2월 이후 최고치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루블 가치가 떨어졌다는 네. 얘기죠. 그저께 같은 경우는 뭐 97 루블을 훨씬 더 올라가서 이거는 한 2년 9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네. 올해 초에 비해서도 루블 가치가 달러에 대해서 한 38% 이상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루블 최악 실적 그 글로벌 통화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를 얘기를 할 때 아무리 뭐 군수 이런 쪽으로 좀 받친다고 해도 네.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요. 좋을 리가 없는데요. 버틸 수가 없죠. 네. 그 지난번 그 바그너 그룹 무장 쿠데타 있었을 때도 그때도 루블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시장 관계자들이 좀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제재도 그렇고 네. 말씀하신 전쟁 비용 부담 이것 때문에 갈수록 어려움이 커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지난 1년 사이 그 러시아 제재하고 군사비 지출 때문에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사실 러시아가 버틴 게 그동안에 석유하고 천연가스 판매인데 올해 들어서 1분기 같은 경우를 봐도 작년보다 한 45% 감소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지출도 그럼 많겠습니까? 돈을 많이 네. 쓰겠어요. 뭐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뭐 정부 지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 적자 폭이 한 290억 달러. 이게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140억 달러 흑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반전이 됐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그 러시아가 그동안에도 뭐 제재에 버티고 전쟁도 뭐 계속 해왔는데 그리고 또 푸틴도 이렇게 우리가 뭐 힘들지만 올해 2% 정도 실질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미국 예일대학에서 연구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뭐 성장 정만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러시아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수치만 가지고 한 거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실제 통계를 보면은 턱도 없다 이렇게 또 암울하게 내다봤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켜봐도 GDP 2% 달성이 글쎄요.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기술 문제 공동 질의를 했는데 뭐 일본 쪽 얘기는 어땠고 분위기도 전해주세요. 중국 네.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런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중국은 이제 핵 처리수라고 핵 오염수라고 부르죠. 이렇게 이걸 이제 안전한 방류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는 그 기술적인 그 공동 그 질의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핵 오염수 처리 안전성을 확보하려면은 진지하게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고 과학적 전면적인 논증에 기대야지 이런 식으로 뭐 막 홍보하고 로비하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한 태도를 견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대변인 그러면서 일본이 진정 정말 뭐 이게 뭐 진정성 있게 뭐 설명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소위 뭐 설명 어쩌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 자기네 어민도 그렇고 중국 같은 데서 강하게 반대를 하는데도 이달 하순쯤 이제 방류하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홍콩은 이미 지난달부터 그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적으로 방사능 검사하는 쪽으로 사실상 수입 규제를 강화를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여름에 할 거다, 8월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미일 정상회담 뭐 후에 뭐 하지 않겠느냐 뭐 그 관측도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방사능 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들여다가 중국 업체가 팔아서 이게 적발이 됐다고요. 무슨 중국이 일이에요? 아주 그냥 네. 이걸 강하게 규제를 합니다. 네. 지난 6월에도 광둥성에 있는 그 백화점에서 그 일본 나가노현 같은 이제 중국이 일본 방사능 지역으로 이렇게 규정한 근데 거기서 생산된 젤리 뭐 음료 과자 아주 소량이었거든요. 이게 적발돼 가지고 그때 벌금도 물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저장성 자산현이라는 데서 또 그 수입품 판매 체인이 역시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판매된 그 식품을 이것도 보니까 그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일본 후지스하고 산토리가 생산한 젤리 한 70여 개, 그 초콜릿 4박스, 복숭아 음료 10병 판매했다는데 이거를 다 수거를 하고 또 제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는 이렇게 엄격하게 그 단속한다는 그런 결의 같습니다. 뭐 젤리, 초콜릿, 음료, 과자 이런 걸 소량으로 판매만 해도 정말 그래도 강력하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참사 발생한 2011년에 네. 후쿠시마현을 포함해서 일본 12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하고 사료 수입을 금지를 했고 네. 지금도 그 조금 좁혔지만 10개 현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래도 이렇게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거듭 경고를 해왔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일본은 강행을 한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관계들이 물론이죠. 나오겠습니다. 중국은 뭐 아주 여전히 완강한 아주 입장입니다. 완강해 네. 보이는데요, 정말. 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보죠.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연일 한일 화해를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있다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계속 얘기를 하네요. 네. 그저께 뉴멕시코주에서 민주당 그 정치자금 행사가 있었는데 캠프 데이빗에서 한국, 일본하고 함께 이벤트를 한다. 네. 그들은 화해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글쎄. 또 바이든이 지난달 말이죠. 메인주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2차 대전으로부터 화해했다.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와 일본, 그렇죠. 한국과 일본을 얘기하는 거죠. 블룸버그는 바이든이 최근에 그 자신의 그 외교 성과를 부각시키면서 특히 한미일 공조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의 동북아의 주요 동맹인데도 네. 역사적인 앙금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관계가 좀 삐그덕거려 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이제 가까워진 게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 노력이 크다. 내 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대선에 자기의 외교적 성과를 부각시키는데 이제 한일 관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마음대로. 지난 6월 네. 중순에도 그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그 행사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G7 정상회담 같은 이제 성과를 얘기를 하면서 네. 자기가 일본의 관여를 끌어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바꿨다. 그다음에 국방 예산, 그다음에 유럽에서의 관여 이런 것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거듭 강조를 하네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손을 끌어다가 잡게 하고 내가 화해시켰다고 뭔가 생색을 뭐 내고 싶은 걸까요? 선거 때 뭔가를 네. 뭐든지 더 쓰고 싶죠. 지금 또 트럼프하고 또 이렇게 계속 이제 트럼프하고의 양자 대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이런 외교 성과를 더 부각시키려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과를 하나라도 좀 더 부각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뭐 네. 우리 어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선거 때 무슨 일을 뭘 못하냐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가려가면서. 네.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미국 여론 20년 전보다 더 갈라졌다. 대선을 앞두고 전방위로 분열됐다. 근데 이렇게 큰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좀 더 갈라짐이 심한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지금 뭐 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이렇게 최근에 어떤 이런 거 양극화, 뭐 부의 양극화도 그렇지만 어떤 그 정치적인 이념적인 네. 양극화도 심각한데 미국은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갤럽 조사, 갤럽이 2003년, 2013년 그다음에 이제 올해까지 10년 간격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미국 성인 한 1,000명 대상으로 이제 특히 공화당하고 민주당 지지자 간의 어떤 그 이념,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념 이렇게 갈라진 걸 보니까 20년 전보다 훨씬 더 그게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기후위기, 환경, 낙태, 이민, 총기 규제 같은 주요 이슈를 조사를 해보니까 확연하다. 그러니까 그냥 느낌적인 게 아니라 수치로 이게 나오고 예. 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지구 온난화 이런 걸 보니까 뭐 확연히 갈라졌다는 겁니다. 2003년에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느냐 이렇게 물었는 데 대해서 2003년에 민주당 지지자의 70%, 공화당 지지자의 41%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는 그렇게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87%로 훨씬 높아진 반면에 공화당은 41%에서 35%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낙태 문제, 총기 규제, 그다음에 이민 같은 것도 역시 같은 추세라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낙태 합법이라든지 이민 수용이라든지 총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네. 이런 문제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갈라져 있다. 20년 이게 전보다. 네. 이제 이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민감하죠. 이민 수용을 줄여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2003년에는 공화당 지지자의 53%, 민주당 지지자의 42%가 그렇다 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그렇다는 비율이 공화당은 58%로 훨씬 더 높아졌고 반면에 민주당은 2003년에는 42%가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8%.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의 그 고급 인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훨씬 더 벌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42%에서 18%면 민주당 쪽의 이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했네요. 훨씬 더 개방적이 된 거죠. 네. 총기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것도 역시 같습니다. 그 2003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는 70%가 강화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84%.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는 2003년에는 41%가 강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더 강해졌습니다. 네. 지금 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난 20년 사이 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핵심 이슈에 대한 그 양당 지지자 견해차가 대부분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더 갈라진 게 거듭 확인이 됐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까지 해볼 텐데 저 이 영상을 봤는데 상당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 뉴욕 네. 지하철에서 봉변을 당한 한국계 이 가족 부인. 네. 근데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그건 적도 저도 그 영상을 있었거든요. 봤는데요. 네. 상당히 그 부인이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네, 했다는 네. 그런 했는데 지금 미국 언론들도 그런 걸 좀 보도를 했습니다. 당했는데 여기 대해서 그 한국계 부인이 이 수영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돼 있고 이제 50대 초반인데 미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은퇴한 의사라는 겁니다. 네바다주에 있다가 이제 남편하고 11살 먹은 쌍둥이를 데리고 이제 뉴욕을 아마 방문을 하다가 이제 지난 일요일에 이렇게 봉변을 당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좀 격하게 네, 격했죠. 네, 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폭행까지 네.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이제 이런 그 장면을 어떤 그 미국 여성이 찍었는데 네. 거기까지 또 폭행을 그렇죠.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소녀들은 도주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경찰서에 자수를 했답니다. 16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막 이렇게 험담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뉴욕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인종차별에 기반한 그 혐오 범죄로 수사를 하는 모양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 한국계 부인이 자기가 볼 때는 아시아계는 좀 온순하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 것 같다. 그러면서 걔들이 아주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법 집행을 떠나서 사회하고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모두가 책임을 지는 게 좋겠다고 자기 생각한다고 아주 점잖게 대답을 이렇게 언급을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그 가해 소녀라든가 흑인 사회를 상대로 이렇게 분노가 커지는 걸 자기는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우려를 했고요. 또 이 장면을 촬영하다가 봉변을 당했던 미국 여성도 자수를 했다니 참 다행이다. 그런데 기왕이면 나하고 그 수영한테도 사과를 해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포용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는데 참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뿌듯합니다. 이렇게 봉변을 당했는데도 그런 아주 차분하게 대처를 하는 게 참 한국 그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미국 사람들이 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어서 좀 불행 중 조금 좀 뿌듯한 부분도 있습니다. 좀 큰 마음으로 포용하는 말 한 거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대인배잖아요. 멋있고 그렇긴 한데 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안에서. 그럼요.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정학적으로도 불안하고 사람들이 막 그냥 조금만 해도 흥분하고 막 이렇게 묻지마 폭행도 많고 그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렇게 좀 의연하게 그러게요. 대처하는 이런 것도 참 하나의 좀 시사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뉴욕 지하철에서 생긴 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